안녕하십니까, 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입니다. 오늘은 2023년 재테크 결산 3편 빌딩 투자와 해외 부동산 리츠는 폭망 2024년은 이런 주제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2023년 시장은 좀 재미있는 부분인데요. 부동산 쪽은 양호한 주거용 부동산과 폭망한 상업용 부동산,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2023년 한국, 미국 주택가격 동향을 살펴보면요, 한국 주택은 4.9%가 올랐고 미국 주택은 5.8%가 올랐습니다. 양호한 상황이죠. 주택가격은.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요, 최근 4년 수익률이 한국의 경우는 19.5%, 미국의 경우는 46.8%입니다. 주택가격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국 주택 많이 올랐다 하는데, 뭐 생각보다 미국이랑 비교하면요, 진짜 폭등은 미국 주택이 많이 오른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특징을 살펴보면 한국 주택이 수익률이 좀 덜 올랐던 이유는요, 2022년에 무려 마이너스 14% 이상 폭락했기 때문이죠. 근데 재밌는 게 2022년에도 미국 금리가 더 높은데도 불구하고 미국 주택시장은 2022년에도 5.7% 상승했습니다. 이게 이제 수익률이 2배 이상 격차가 난 그런 결정적인 요인이었다고 좀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상업용 부동산은 어땠을까요? 미국 상업용 부동산은 2023년에 마이너스 6.7%, 유럽 상업용 부동산은 마이너스 8.1%, 둘 다 마이너스죠. 그래서 주택가는 상당히 온도차가 느껴지는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고요. 이거를 최근 4년 수익률 보면 더 극적인데요, 미국은 누적 마이너스 7.5%인데 유럽은 무려 마이너스 17.3%. 부동산 가격이 마이너스 17.3%면 이게 상당히 심각한 거거든요. 왜냐면은 대출 이자를 감안하면 이 부동산을 현금으로만 투자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레버리지 이렇게 투자하기 때문에 손실액이 거의 상상을 초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 공유 오피스 기업의 대표적 기업인 위어크가 2023년 11월에 파산 신청을 하게 됩니다. 연이어서 유럽 오스트리아 부동산 기업인 시그나도 2023년 11월에 파산 신청을 하게 됩니다. 줄줄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그런 급박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과 유럽의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한 투자자들은요, 공포와 패닉 상태이고 대출 만기가 째깍째깍 다가오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대출 만기가 안 되거나 또는 금리를 매우 비싸게 받거나 이런 상황이 지금 임박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요, 지금 저희가 미국과 유럽의 상황을 살펴봤는데 한국 상장 리츠 현황은 어떨까요? 리츠란 여러 투자자의 자금을 모아 오피스, 호텔 등의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부동산 투자회사를 말하는 거죠. 한국에는 총 23개의 공모 펀드가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공모 리츠 펀드. 그래서 연금저축 리츠 투자가 허용되면서 급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주식은 무섭고 예금은 아쉬운 사람들이 예금보다 높은 배당률로 리츠에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거죠. 한국 상장 공모 리츠 현황 상위 5개를 살펴보면요, 연 최저 수익률 보면은 마이너스 30%가 2개, 마이너스 20% 찍은 게 2개.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안 좋았었다. 다행히도 11월에 뭐 이제 금리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조금 회복을 했어도 여전히 좀 안 좋은 상황이고요. 그런데 또 눈에 띄는 수치가 있죠. 주가 배당률이, 평균 배당률이 무려 8.3%의 높은 배당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거는 뭐 과거 배당 수익률이고, 뭐 대출이자 올라가 그러면 삭감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높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추정이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2023년 한국 공모 리츠는 금리 인상 직격탄으로 마이너스 30%가 속출했었다. 미금리가 시장금리가 11월부터 좀 하락하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제 리츠 가격이 반등을 했어도 여전히 마이너스 폭은 큰 편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결론적으로 올해 한국 리츠 수익률은 부진했고요. 특히나 올해 화랑이었던 주식과 비교를 하면요, 리츠 투자자들은 지금 후회가 막심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4년은 금리 인하 거의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한국에 상장되어 있는 리츠도 수익률이 큰 폭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리츠도 올 초에 투자한 사람들은 너무 빨리 투자한 거지만 지금부터 리츠 투자는 상당히 매력적일 수 있다, 이렇게 좀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미국 리츠 상황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또 재밌는 게 한국 금융기관들이 주도해서 투자한 해외 부동산 투자는 좀 망했거든요. 이런 것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상장 리츠 현황은 한국과 다르게요, 상당히 좀 양호했습니다. 생각보다. 앞에서 저희가 뭐 유럽 부동산이라든가 미국 상업용 부동산 지수 전반적으로 안 좋았어도 미국에 상장된 리츠 수익률은 그리 나쁘지 않았는데요. 연중 최저 수익률로는 뭐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6% 찍었더라도 11월 말 기준으로 딱 계산해보면 연간 수익률 다 플러스 났고요. 뭐 심지어 웰타워 같은 거 거의 39%가 올랐고 여기다 또 배당까지 있으니까 상당히 양호합니다. 그래서 요 미국 상장 상위 5개는 워낙 유명한 것들이기 때문에 살짝 언급을 해보면요, 시총1인 프로로지스는 기술자산이 글로벌 물류센터인데요, 온라인 커머스의 발달로 공실률이 확 낮아져 있고요, 고전하는 오피스 빌딩과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양호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시총 2위에서 5위의 미국 리츠 특징 살펴보면 아메리칸 타워는 셀타워 임대 리츠가 이제 주력이고요. 에키닉스는 데이터 센터 리츠, 그리고 웰타워는 헬스케어 부동산 리츠고, 사이먼 프로퍼티는 쇼핑몰이나 아울렛의 주력인 그런 리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흉흉한 언론 기사는 다르게 어쨌든 간에 미국 상위 5개 리츠 수익률 다 양호했고요. 그래서 역시 리츠도 한국보다는 미국이 더 좋은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지금 수익률이었고요. 그런데 재밌는 게요, 한국 금융기관에서 주도해서 해외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게 전문가가 맞냐, 수익률 왜 이래,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부진한 수익률의 원성이 좀 가득합니다. 하나대체 투자자산운용이 2018년에 투자했던 런던 원폴트리 빌딩이 약 2,800억 원 정도 투자가 됐는데요. 현재 추정 순실률 약 마이너스 20% 정도로 보여지고 있고요. 한국에서 부동산 투자 잘하는 걸 유명한 이지스 자산운용 2018년에 투자한 독일 트리아넌 빌딩 약 8,800억 원 정도 들어갔는데요. 현재 추정 순실률 요것도 마이너스 25% 이상. 또 레버리지 썼으니까 펀드 수익률은 좀 더 나쁜 걸로 그렇게 좀 알려져 있고요. 세 번째로 한국 최대 자산운용사로 알려져 있는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2016년에 투자한 텍사스 오피스 빌딩 약 9,500억 원 좀 투자한 거, 요건 이제 매각을 확정을 했는데요. 그냥 매각 확정 순실률로 마이너스 27%가 나왔습니다. 뭐 환차익이랑 뭐 배당 감안하면 순실률이 좀 더 축소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그냥 순수하게 그 달러 베이스로 매수가 매도가로 했을 때는 마이너스 27%, 이것도 굉장히 부진하죠. 그래서 결국 긴 세월 기다려온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은행 예금보다도 못한 허탈한 결과, 손실이 발생을 한 거죠. 결국 결론적으로는요, 해외 부동산 투자를 원하면 한국 금융기관이 투자하는 그런 상품을 피하고 그냥 미국 상위 리츠들이 직접 투자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투자 방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한국 부동산 시장을 한번 좀 확인을 해볼 건데요. 거래량과 거래 대금으로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올해 한국 부동산에 투자된 금액을 정확히 확인하기는 어렵죠. 단지 부동산 거래 대금만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거래량으로 봤을 때 2021년 대비 2022년은 무려 마이너스 40%, 건수로 40%가 확 급감을 했죠. 대신에 이제 2022년은 마이너스 40% 급감을 했지만 2023년이 올해죠. 2023년 기준으로는 9월 말 기준으로 77만 건이니까 거의 뭐 4분기까지 대충 추정하면은 전년도랑 비슷하거나 조금 전년도보다는 많을 수 있다. 그래서 전년도 2022년도가 이제 거래량이 확 줄어든 아주 안 좋았던 시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거래량이 이러니까 거래대금도 비슷합니다. 거래대금도 530조에서 284조 원으로 2022년에 급감해서 마이너스 46%. 그리고 2023년 들어서는 전년도와 좀 비슷한 수준, 이렇게 확인이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시장이 위축된 거는 사실이고요. 한국 부동산 시장의 부진은 실제 현실적인 문제고 이게 데이터로도 확인이 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유럽과 다른 강력한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 한국 빌딩 임차 수요가 되게 강력하다는 점이죠. 그래서 오피스 공실률 좀 확인해 보면요, 유럽은 공실률 폭증하고 있죠. 미국도 공실률 폭증하고 있죠. 근데 한국도 공실률이 늘었냐? 공실률이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 오피스 주요적 공실률 현황 살펴보면요, 일단 서울 오피스로만 딱 떼놓고 봤을 때 2년간 2022년 1분기에 서울 오피스 공실률이 7.1%였는데 2022년 3분기 말 기준으로는 5.5%로 급감했죠. 더 극적으로는요, 특히 핵심 도심지 수요지, 그러니까 서울 도심 오피스 핵심 수요지는 정말 장난 아니게 공실률이 떨어졌습니다. 광화문은 7.9%에서 4.4%, 강남대로는 8%에서 5.2%, 여의도는 5.8%에서 무려 2.9%. 이게 자연 공실률이 3%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 3% 공실이면 공실이 아니라고 판단하는데요. 여의도는 그 수준을 뛰어넘어서 2.9%니까 그냥 거의 공실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수준. 수요가 최고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결론적으로 빌딩 매매 가격 전망을 할 때 금리와 수급은 붕괴돼서 매매 가격 약세로 가는 건 맞는데요. 대형 오피스 빌딩 임차 수요가 워낙 역대급으로 좋기 때문에 금리가 인하만 된다면 대형 빌딩의 매매 가격 반등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은 이 오피스는 사실 굉장히 큰 빌딩들 말하는 거고, 서울 꼬마 빌딩은 어떨까요? 사실 지금 서울 꼬마 빌딩은 이론상으로는 매수하는 게 거의 미친 짓에 가까울 정도로 역마진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데이터를 좀 살펴보면요, 일단 꼬마 빌딩이란 개인 투자자가 접근 가능한 20억에서 100억 원 사이의 소형 빌딩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역마진이 심각하죠. 서울 어느 지역도 꼬마 빌딩 매매가 대비 임대 수익률 보면은 3% 발생하는 것도 굉장히 희귀합니다. 근데 지금 사실 대출금리는 4에서 5%이기 때문에 이미 사는 순간 임대료로는 대출 이자를 내지를 못해요. 이미 역마진입니다. 거기다가 꼬마 빌딩 개인이 부여하면 건강보험료 상승하고 재산세 부과는 덤이죠. 그래서 이게 사는 순간 역마진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걸 사는 게. 이제 매도자와 매수자의 동상이몽이 있습니다.
서울 꼬마 빌딩 가지고 있는 소유자는 대체로 좀 여유가 있죠. 왜냐하면 이제 집이 있는 상태에서 여유가 있으니까 사는 거니까 가격 떨어지면 안 팝니다. 그냥 버티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매수자가 계산기 두드리면 지금처럼 황당한 결과가 나오는 거죠. 아니 이거 뭐 대출이자도 안 나오는데 이거 왜 사야 돼? 뭐 이런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동상이몽인 상태고요. 가끔 이제 저렴한 금매가 나오기도 하죠. 근데 이게 나한테는 안 오죠. 이 꼬마 빌딩 시장은 정보의 비대칭성이 굉장히 강한 시장이라서 초보자가 이런 싼 금매를 구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정말 싼 금매는요, 아름아름 중개사들끼리 이제 소화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좀 의아한 게 있는 거죠. 아니 서울 꼬마 빌딩 왜 사냐는 거죠. 역마진인데 정권 성향에 따라 춤추는 종부세 때문이죠. 서울 주택 주체가 예전에는 뭐 세금이 별로 없었다면 지금은 종부세 깎아줬어도 여전히 세금이 많고, 꼬마 빌딩은 반면에 보유세가 주택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세금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 결국 꼬마 빌딩이 아무리 안 올라도 화폐가치 하락 방어수단으로는 굉장히 잘 작동을 했고, 화폐가치보다는 올랐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메리트가 있다. 그리고 지금의 고금리가 지속 가능하다는 생각을 아무도 안 하는 거죠. 이 고금리 불가능하다 계속 가기는. 그걸 모두가 알기 때문에 한국 부동산 신화는 깨진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전망이 이제 아우러져서 계속해서 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2024년 부동산 전망을 해보겠는데요. 결국 부동산은 레버리지를 쓰기 때문에, 대출을 쓰기 때문에 금리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모든 건 사실 금리 인하 얼마나 되냐에 달려 있는 거죠. 금리가 낮을수록 반등폭은 커질 확률이 높은데요. 자, 고금리 시대에 누가 더 고통스러울까요? 돈 많은 부자들과 한계에 내몰린 서민들. 고금리가 지속 가능할 거냐? 이미 상당히 여러 곳에서 지금 파열음이 들리고 있죠. 뭐 경매가 계속 들어가고 있고, 뭐 자영업자들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상황. 이 고금리, 어떻게 보면 당위적으로는 고금리를 더 유지를 해서 뭐 좀 이렇게 가는 게 경제 전체적으로는 좋을지 몰라도 이미 한계에 넘어린 서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고금리는 지속 가능하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한국과 미국의 경기 부양은 정해진 미래입니다. 2024년 11월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고요. 2024년 4월에 한국은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인플레는 지금 완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 침체가 뻔히 보이는데 경기 부양을 하지 않는 것은 선거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거죠. 집권당 입장에선 그렇죠. 그래서 결국 양극화가 더 극심해지는 건 어쩔 수 없고요. 경매 물건이 급증하는 것도 어쩔 수 없는 문제. 그래서 이쪽만 보면은 시장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나쁘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반대쪽도 봐야 되거든요. 한편에서는 넘쳐나는 유동성이 지금 어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투자의 시각을 치우침 없는 균형적인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양쪽을 다 봐야 되는 거죠. 양극화가 점점 더 극심해질 거라는 이 상수를 놓고 시장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24년에 본격적으로 금리가 인하된다면 한국 리츠는 올해보다 무조건 좋아질 거고요. 미국 리츠도 올해보다 좋아질 거고, 서울 대형 빌딩이랑 꼬마 빌딩도 좋아질 거라는 판단이 합리적인 판단인 거죠. 결론은 선거 앞두고 고금리가 유지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낙관론자의 승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결론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편에는 2023년 재테크 결산 4편에서 계속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판단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감사합니다.